오늘 특강을 해주실 우리 최한열 대표님이시고 지금 회계사이며 세무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한국 금융시장연구원으로 계시는 것이죠. 일하고 계시는데 책도 많이 내고 또 여기 연구 같이 하시는 분들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기업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우리나라 금융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하는 것들을 오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우리 최한열 대표님, 회계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되나?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시장연구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곳 예수마을교회 주님께서 다윗에게 부었던 그러한 영성과 그러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나라를 향하여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그러한 역할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발표하는 이러한 모든 내용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양으로는 이 각 한 챕터당 1시간씩 원래는 해야 이제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각 챕터당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약간 또 전문 분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 좀 유념하시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삼성전자 지배구조 해체하는 이 법안이 지금 국회 소위원회에 이제 계류가 되어 있어요. 보험업법 106조인데요. 삼성생명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법률이에요. 오래전부터 이 법률은 계속적으로 만지작거렸고요. 지난 국회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3차 더 센 상법은 저는 이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또 문재인 이재명 얼마 전에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니까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자사주 소각이라 할까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저는 이 부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너무 크기 때문에 섞여서 이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데 이것은 좌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숙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대의 숙제.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현재 좌파들의 가장 깊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좌파들은 다 통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투표제, 더센상법, 세 번째는 사모펀드, 네 번째는 중국 펀드. 얘기 좀 간단히 하겠는데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니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건을 제가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닥친 3대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종말론을 보면은요, 기근과 전쟁과 역병 이렇게 얘기하죠. 종말적 기근에 버금가는 상황일 수 있어요.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 닥친 이 경제 문제는 정말 크다고 봅니다. 전쟁 못지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고요.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 들어가야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도대체 너무 큰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중국의 저가 공급 과잉, 약간 전문 분야일 수도 있는데요. 시진핑 공동 부유 정책 하면서 헝다 완다 비구 위안을 이제 잡았습니다. 헝다 완다 비구 위안은요, 국영 기업이 아니에요. 사형 기업입니다. 중국 GDP의 25%가 건설입니다. 근데 이 세 개를 잡아버렸어요. 다 잡혔죠. 그러면서 중국 GDP 25%에 문제가 생겼어요. GDP라는 얘기는요, 일자리라는 뜻입니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GDP는 일자리예요. 국내 총 생산이니까. 이렇게 25%가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에 이제 실업자가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공산 사회에서는 실업자가 생기면 안 돼요. 바로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으로 이 회사들을 계속 돌려버렸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철강입니다. 그리고 화학 케미칼입니다. 이 둘을 놓고 저가 공급 과잉을 하면서 해외로까지 밀어붙여 버리니까 철강이 반값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의 대부분의 철강 회사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가 철강 외에는 거의 다 이 도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세계의 철강 회사가.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포항제철이 고로를 꺾고, 고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현대제철이 문을 닫고, 포항에 가면은 10개의 상점 중에 8개가 공실이고, 케미칼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산업이에요. 5대 산업인데 이 중에 케미칼 들어보셨을 거예요. 롯데케미칼, LG화학 하면서 다행히 LG화학은 2차 전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5대 산업 중에 우리나라를 바치고 있는 2대 산업이 타격을 받은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4대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가 전체 중에서 한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커요. 나머지 3개 다 합쳤을 때 이게 한 40 잡으면 한 60이 삼성전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산업의 주력 산업 5분의 1 정도가 지금 타격을 받은 겁니다. 5분의 1에죠. 5분의 1 정도. 여기에다가 알리테모신 작년에 들어보셨죠? 아시죠? 우리나라의 도매업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곳에서 하다가 이게 다 공실나 버렸어요. 지금 이 공실투성이입니다. 우리나라 도매업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매업이. 이게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타격인지 모릅니다. 작년 2024년도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1, 2년만 지나면은 이 데이터가 이제 나오겠죠. 뭐 최근에 작년보다 수출 증가했다고 하죠. 이거 밀어내기예요. 이런 것도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냥 넘어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데로 들어가면은 시간이 경과되고 또 졸려요 우리가. 두 번째는 미국 상호 관세입니다. 이 관세가 문제가 아니라 550조를 투자라고 그러는데, 투자란 얘기가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주력 산업을 빼가겠다는 얘기예요. 550조가 넘어가면은요, 투자로 넘어가죠. 최소한 GDP의 550조는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또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공산화 작업이 이제 핵심 부분에 이르렀어요. 바로 연금을 이용해서 대기업 장악하는 것인데요. 그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이거 하나를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주의 혁명의 진정한 개념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산수단의 국유화입니다. 과거에는 토지였는데요, 지금은 기업이에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소득원, GDP, 이것을 국가가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중민주주의가 모든 플로레타리아를 대신해서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소득원이 장악을 당합니다. 소득원이 장악을 당한다, 일자리가 장악을 당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회주의의 핵심이에요. 사회주의는 경제 개념이에요.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라는 경제 개념이에요. 정치, 사법 다 공산화가 돼도요, 그걸 공산주의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연방제로 통일돼도요, 중소기업은 전부 대기업에 종속돼 있어요. 대기업이 뿌려주는 GDP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소득원이 있는 거예요. 주요 GDP가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뿌려줘야 돼요. 중소기업은 장악하지 않아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이거 잡히면 나라 전체가 잡힙니다. 일자리가 잡혀버리면 생계가 잡히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러시아 모델 지금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어요. 러시아는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입니다. 시장경제 헌법이에요. 당도 여러 개가 있어요. 국부펀드를 이용해서 푸틴이 로스네프치하고 가스프롬 두 개를 딱 잡아버렸습니다. 두 개를 잡아서 M&A를 쫙 쳐버리니까요, 3년 6개월 걸렸어요. 대기업 전체 장악하는데 3년 6개월. 삼성전자가 살펴보세요. 거기 있는 자금으로 M&A를 쫙 치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러시아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러시아 모델. 가스프롬하고 로스네프치 두 개 딱 잡고 쫙 돌려버리니까 3년 6개월 걸렸어요. 국민들은 몰랐어요. 하고 났는데 3년 6개월 지나니까 대기업이 전부 크렘린에서 절반 관리하고요, 행정부에서 절반 관리하고,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중국도 보세요. 국유기업이 전체 수출의 50% 차지합니다. 생산량에. 한 45% 되거든요. 50%가량 돼요. 국유기업은요, 중국 공산당 국자위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거기 또 한번 간단히 얘기를 좀 할게요. 저 물 좀 주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민연금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와 중국 펀드로 이 작업을 시작을 했고 꽤 됐죠. 이제 무르익었고 이번에 2차 상법을 통해서 결정적인 것이 통과가 됐어요.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연금 사회주의 혁명의 지향점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4대 기업이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원래 오늘 제가 간단히 얘기 드릴 보험업부로 해체하려고 했고 이게 올라왔고요. 현대자동차는 순환출자로 되어 있어요.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들어갔다가 차례대로 하자 해가지고 이거 보험업부만 지금 올라가 있고 그 순환출자 그 건은 이제 좀 보류돼 있죠. 7년 유예를 줬어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GDP가 작년 말 현재로요. 여러분이 이것을 감각을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2,549조예요. 2024년 GDP가. 삼성전자에서 기여하는 게 301조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그의 하청사들이 기여하는 GDP 기여도가 301조, 11%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부론이란 책 있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밝혀요. 제조업을 얘기해요. 제조업을. 그래서 상업하고 다른 업종하고 제조업은 달라요. 이게 국부론의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제조업은요 301조 나오죠? 여기는 구성원들이 소비활동을 쫙 해요. 그러면은 301조가 국민에게 풀려요. 그걸 낙수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일자리 기여도가 602조인 거예요. 이것을 한 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해 600조씩 우리나라에다가 쏟아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23%입니다. 23%. 4대 기업이 부어주는 GDP가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이건 2019년 데이터인데 더 높아졌을 거예요. 37%예요. 우리나라 총 GDP에 기여하는 기여도. 이 4개 회사가. 4개 회사 잡히면 우리나라가 다 잡힌 거예요. 오늘 제가 206개 회사 대기업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건 그냥 옆에 있는 모습이에요. 진짜 타겟으로 한 것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예요. 순차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대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 이들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무언지를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2조 원 넘는 회사들에 대해서 집중투표제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여기 전체에다가 지금 국가에서 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옆에 있는 환경입니다. 환경. 그렇게 가져야 눈치를 못 채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데요. 보험업법 106조입니다. 이게 소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지난 21대 국회 때도 올라와 있었고요. 지난 21대 국회 때도 이걸 통과시키려고 여론전 막 하다가 윤석열이 돼버리면서 이게 안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시간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어려울 수도 있고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한 8.6% 가지고 있습니다. 8.6%. 여기에서 한 6.8% 정도를 처분하게 하는 법률이에요.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은요. 취득원가로 평가하던 것을 시가평가하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자유가증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60년 됐습니다. 한 55년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막 이익이 생기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가치가 올라갔어요. 이 가치 올라간 것 전부 처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법입니다. 부동산으로 따지면 인플레이션 타죠. 20년 인플레이션 타면은
아마 이게 한 15% 인플레 잡았을 때 20년 인플레 타면은 10배 올라갑니다. 이 구 부분을 다 팔으라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법률이죠. 이걸 이제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삼성생명은 많은 고객들로부터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3%까지만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3%.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약 한 55년 전에 3%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성에서는 계속 이익이 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해서 다 팔아라. 이것은 소급법이고 재산권 침해고 엉터리죠. 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저희는 또 이제 다퉈야 되는데 이것을 삼성전자에서는 방어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 주식 팔아가지고 이거 사고 하려고 그랬었어요. 못하게 하려고 대기업 복합금융 감독법인가 그래요. 이걸 김상조가 만들어가지고 자금 이동을 막 막아버렸어요. 이거 하려고. 그래도 이게 한 30조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재용 씨가 이걸 잘 카바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좀 있어요. 카바를 했으면 좋겠다. 이 법은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랬을 때 이재용 씨가 잘 좀 해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좀 있고요. 일단 이 법은 8.6% 중에서 6.8% 정도를 매각시키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재용 씨가 21% 가지고 있고요. 연금이 10% 가지고 있고 블랙락 펀드가 5%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6.8% 매각하면은 이제 삼성 이재용 씨는 14% 갖게 되는 것이죠. 연금하고 블랙락 펀드가 15%죠. 이제는 삼자 운영 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연금이 한마디 할 겁니다. 우리도 한번 대표해보자 하고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은 바로 유상증자를 쳐버립니다. 그래버리면 삼성 이재용은 못 따라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나 연금이나 블랙락 펀드는 돈이 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일대 주주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기관 전용 상환펀드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삼성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다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하고요. 이게 2019년 데이터인데요. 도대체 이 4대 기업이 기여하는 부가가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 일자리 기여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했을 때 2019년 데이터인데요. 4대 기업 매출이 317조 됩니다. 4대 기업 매출은 GDP 기여도하고 같다고 보셔도 돼요. 최종 단계의 판매자이기 때문에요. 낙수 효과를 계산해 보니까 한 390조 나왔습니다. 했을 때 GDP 기여도가 4대 기업이 37%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일자리의 37%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해가 쉬워요. 대한민국의 일자리의 37%, 40%가 저 4대 기업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과거에 스웨덴에서요, 가구 회사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알 겁니다. 저도 치매가 왔는지, 니케아? 예, 맞아요. 그런 거 비슷해요. 여기서 스위스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하도 복지 정책 한다면서 난리를 치니까 나라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법을 바꿔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기업이요, 나라 전체를 살려요. 대만이 우리나라 GNP가 같습니다. GNP 1인당 국민소득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 줄 아세요? TSMC예요. 그거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낙수 효과가 막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투쟁 방법도요,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장악돼 버리면 이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공산주의는 경제 개념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삼성전자나 이런 데가 만약 장악돼 보세요. 우리나라 인텔리들이 다 장악된 거예요. 인텔리들이. 그죠? 인텔리들이 다 장악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꼭 좀 우리에게 공유가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근데 이런 얘기를요 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삼성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70%가 삼성 국가 공기업이 된대, 그러면 더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있는 구성원조차도. 사장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접촉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장단이 한 80명 됩니다. 다 쉬쉬하고 도망가요. 제가 가면 도망가요. 만나자고 해도 도망가요. 우리가 우리 일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자유 중에 핵심이 뭡니까?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요 소유의 자유예요. 소유의 자유. 소유의 자유에서 이런 힘이 나온 거예요. 소유를 인정을 해주니까 창의성이 마구마구 나오면서 이런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국부론에 나와 있어요. 국부론에. 그러니까 국부론을 잘 아셔야 돼요. 국부론을 모르고 자본론을 접한 사람은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국부론을 안 사람은 저게 다 거짓말인지는 알아요. 자본론은 국부론을 한 3분의 1 정도만 인용하고요, 그것도 거짓말로 했어요. 무슨 놈의 노동가치설입니까? 자본 플러스 기술 플러스 노동, 이게 상품의 가치지, 그죠? 요소소득 배분, 경제민주화는 이미 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이 가져가는 거 2%밖에 안 돼요. 전부 종업원하고 하청사례 다 넘어갑니다. 이재용이 21% 가져가지 않아요. 2% 가져가요. 2%. 전부 소액주주하고 이게 다 배분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라운드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기업이 중요하다. 대기업 중에서도 선두에서 나서서 하는 경제능력 있는 대기업. 대기업 중에서도요, 다른 많은 대기업들은 여기서 떨어지는 낙수 효과 가지고 하는 대기업들이에요. 심지어는 포항제철도요, 주요 GDP 근원이 아니에요. 그게 다 포항제철에 쓴 철강이 이쪽 현대자동차나 이런데 건설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요 GDP를 창출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주요 GDP를 창출하지 않는 대기업은 국유화돼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한전 보세요. 그건 국유화돼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순수하게 창의성으로 나온 기업들이 있어요. 이게 4대 기업이에요. 이런 데는 이제 결정탄을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연금이요, 한 1200조 정도 됩니다. 작년 말 현재로. 여기에서 15% 정도, 140조 원 정도가 국내 주식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10% 제한이 있습니다. 이 비율은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원래는 17%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문제로 상소문 내고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했거든요. 아마 저쪽에서는 저를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물론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해외로도 많이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중을 17% 있던 것이 지금 15%, 14% 이렇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원래 기준은 20% 정도까지 올린다 이거였습니다. 20%까지 올라가면 우리나라 대기업 전체 이제는 2대 주주가 됩니다. 현재도 2조 원 넘는 회사들 대부분의 2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우리나라 4대 기업도 그렇고요. 최대 주주 지분이 20에서 30%입니다. 이재용 아까 보셨죠? 21%. 전부 20%대에 있어요. 현대는 한 31%가 되는데요. 이게 순환출자로 되어 있어요. 순환출자. 여기에는 제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 데이터인데 우리나라 주요 상장사 170개사의 2대 주주입니다. 40여 금융주주사의 1대 주주입니다. 최근에 금융위원회 1급 이상 공무원 다 해체됐죠? 그거 들으셨을 거예요. 금융감독원 2개로 쪼개고 있죠? 금융기관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루스데일리 그 대표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이 부분 좀 같이 좀 조사 좀 하자. 국민연금은요, 연금법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의결권 행사를 법제화했어요. 국민연금은 국가자금이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2조 원 자산 규모로 해서 2조 원 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206개입니다. 170개사의 2대주주니까 이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또 주식 비중을 높여버리면 더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그리고 206개 이 대기업을 보니까요, 90개 정도의 대기업 자회사가 한 3,200개 됐어요. 그럼 200개 하면은 한 5,000개 정도 될 겁니다. 5,000개 정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투표제를 이제 강제를 시켰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집중투표제는 공산국가에서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자유국가 중에서도 거의 뭐 정체성이 공산 국가인 몇 개 나라가 이걸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이사의 수가 9명입니다. 임기는 3년이고요. 이제 해마다 3명씩 교체를 하는 거죠. 이제 내년 추종 때 이 터센 상법은요, 이 2차 상법 개정할 때는 유예도 안 줬어요. 내년에 바로 적용돼요. 2월달 추종할 때. 이재용 씨가 21%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를 1표로 가정했을 때 이제 이재용은 63표를 갖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30표. 이제 이재용은 그동안에는 이 경영을 보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소신껏 경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연금이 1인에게 30표 의결권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한 명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또 한 명, 그 다음에 또 한 명. 그러면 결국은 자기 지분율만큼 이사를 이제는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재용이 6명, 이제 국민연금이 3명.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이번에 개정된 걸 보니까요, 노동이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이사. 그리고 국민연금이 주고 있는 기관지능상업펀드가 있어요. 아까 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이게 한 150조 된다고 그랬죠? 연금이 주는 기관지능상업펀드가 65조 됩니다. 이게 또 일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또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이제 2대주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 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뭐 자신들은 공평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 정권이 바뀌면 그 공평성이 어디 존재합니까? 그래서 그 2조 원 이상 상장사 206개사인데요. 이거면은 우리나라 전체라고 봐도 되죠. 아까 4대 기업만 해도 전체였는데 4대 기업 포함해서 206개사니까요. 여기에 이제 국가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경영에 참여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죠. 근데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국가가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 헌법의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126조. 알고 계셔야 되죠. 자유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유의 핵심은 뭐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나요? 소유의 자유다. 소유의 자유다. 여기서 창의성이 나오고, 여기서 기술이 나오고, 여기서 산업혁명이 나왔어요. 이승만이 이 법을 만들었어요. 국가는 사형기업을 국유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 개인 기업하고 법인 기업은 경영 자체가 달라요. 개인 기업은 주인이 막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법인기업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오직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만 경영에 참여합니다. 주주권 행사가 뭐냐? 의결권 행사예요. 주총에서 해서 경영자, 이사 감사를 경영자라고 합니다. 이사를 선임해서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해요. 의결권 행사예요. 자, 그러면 의결권 행사는 경영 참여다. 이제 여기 계신 분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세상에 이 단어를 글쎄 모르겠어요. 그 박능우가 아마 억지 부려가지고 이걸 무마시킨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가 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회계사가 손들고 얘기해요. 반론 제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의결권 행사가 경영 참여지 도대체 뭐가 경영 참여냐. 그러면서 저쪽에서는 궤변들이 막 나와요. 궤변들. 이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투쟁을 하실 분들은 어떻게 궤변을 했는지 그건 또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를 대대적으로 수정해가지고요, 그것으로 위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놓고 행정소송을 걸어야 된다 해서 지금 이제 경제단체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경영참여다. 의결권 행사가 경영참여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 상법 나오니까 이사를 지분율만큼 파견할 수 있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 이사가 가서 전체 경영을 하는 거예요. 맞죠? 이것을 세상에 당시에 문재인 때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게 했는데, 이거 뭐 기업 경영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는 내용인데 왜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이렇게 넘어갔는지. 오히려 그 덕분에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소송 걸기 편하게 됐어요. 이거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요. 이거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 의결권 행사 이건 위헌이다, 위법이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이제 제가 상소문을 넣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래서 연금공단으로부터 답신을 받았어요. 어떻게 답신 받았냐면 국가재정법 64조에 따라서 의결권 행사를 한다, 이렇게 답신을 받았어요. 국가재정법 64조에 있는 그 내용은요, 기금법에 따라 투자되어진 주식이라야 됩니다. 여유자금은 해당이 안 돼요.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 제정하는 경우에만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영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유자금이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인가요? 아니죠. 국민연금의 용도는 연금 줄 때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자금은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의 때가 아니에요. 그냥 여유자금 활용이에요, 활용. 그래서 64조를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78조에 나와 있어요. 국민연금과 같은 운용자산, 여유자금은 연금법에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연금법에 나와 있어요. 102조입니다.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이 나와 있어요. 이건 전문가는 다 알아듣는 용어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재무적 투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법률 용어로는, 자본시장법에 있는 법률 용어로는 단순 투자라고 그럽니다. 단순 투자. 그런데 문재인이가 일반 투자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시행령을 통해서.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박능우, 장하성, 문재인 이들이 이제 이걸 만들었죠.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구조에 모든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15조를 보면은요,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은 국민연금법의 하위 조항이에요. 그러면 국민연금법을 따라가야죠. 국민연금법은 102조의 단순 투자잖아요.
수익을 증대할 목적으로만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재정법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재정법 64조가 있는데 78조에 또 국민연금법이 따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다 무시하고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이 연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침이 연금법의 법조항이 버젓이 있는데 저리 가냐는 거예요. 또 저쪽에서도 특례 규정을 통해서 국민연금은 연금법에 따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이게 이제 국정감사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할 때 시민단체에서 이런 걸 이용해서 마구마구 얘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비로소 알아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이 4대 기업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공산주의라는 것을 이제 아셨잖아요. 국민들은 그거 몰라요. 국민들은 그거 몰라요. 삼성 국가가 하면 좋지 이래요. 근데 이것이 아니다는 것이 지금 알려져야 되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계를 보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저기 위에 안 모여가지고 제가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금을 가지고 장하성이가 2014년도에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는 연금 얘기가 깊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는 연금이 500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언급은 됩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어찌됐든 금융자본을 이용한 M&A와 더 넓은 경제민주화, 이 더 넓은 경제민주화란 용어는요,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헌법 119조거든요. 더 넓은 경제민주화란 용어는 장하성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재벌해체입니다. 그래서 투표로 자본을 이기자. 투표는 뭐예요? 정치적 행위죠. 자본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이제 그 기업가들, 대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알라딘에 들어가서 한국 자본주의 중고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책을 그냥 거의 나눠주듯 해요. 5,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해서 한국 자본주의 그 책에 이 내용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국가 자본주의 얘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판결문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동원 그 댓글 드루킹 사건 아시죠? 뭐 때문에 댓글 조작을 했는데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했다. 방법은 뭔데? 국민연금하고 스튜어드십 코드하고 전자투표다. 전자투표는 중국 펀드를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문재인이 당선이 됐어요. 이제 한국 자본주의를 쓴 이 장하성이가 정치실장이 되어서 박능우 복지부 장관하고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제정을 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기업에게 국민연금이 지분율만큼 이사 파견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0개사에 대해서 이제 이 공문이 날아가요. 저는 그때 보고 이걸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씨가 2017년도 대한민국 혁명하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3대 과제가 나옵니다. 한미동맹 해체, 연방제 통일, 세 번째가 재벌 해체입니다. 여기서 재벌 체제 해체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재벌 해체가 아니라 재벌 체제 해체다. 공동 운영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그건 곧바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번에 덧센 상법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이번에 2차 상법 개정 들어보셨죠? 덧센 상법. 206개 2조 원 넘는 의사들에게 국민연금에서 이사 파견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조용하냐는 거예요.
해외 펀드를 위해 그 얘기만 나와요. 연금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도 도대체 우리나라의 이 경제학자들의 수준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연금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이 4대 기업의 경우에 20% 정도가 이제 보통 20에서 30% 사이로 해서 최대 주주 지분인데요. 연금은 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 주주로 머무르는 거예요. 이 나머지를 또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전용 사모펀드 룰을 개정해 버립니다. 이게 지난 4년 동안 연금보다 이것이 훨씬 더 큰 이슈입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훨씬 더 큰 이슈입니다. 지금 상장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매스컴은 발표를 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렇게 해서 주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걸 싱가포르 가가지고 기관 투자가들 모아놓고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언론 전부 지금 왜곡된 언론, 코리아 벨로업 들어보셨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들어보셨죠? 재벌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주식이 디스카운트 되었다는 그 이론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정론화되어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전혀 시장경제 이론에 존재하지 않는 이론이에요. 연금이 150조 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 전체의 2대 주주입니다. 여기에 이제 150조가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 돈이 한 65조 됩니다. 또 산업은행이 좀 이에 준해요. 그 다음 공제기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대종을 이룹니다. 금융기관은 약간이에요. 최근에는 금융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기관전용 사모펀드 합계가 한 153조입니다. 연금하고 비슷하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뭐냐면요, 과거에는 PF펀드였어요. 이름이요, 경영참여형 펀드란 뜻이에요. 국민연금이 가장 큰 손이고요. 그 다음 산업은행, 공제기금, 이름만 들어봐도 다 국가자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벤처진흥용 자금이에요. 산업진흥용 자금이에요. 10% 이상씩 투자를 해가지고 그 회사를 키워서 상장시켜서 엑시트를 하는 개념이에요. 엑시트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주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요. 5년 있다가. 이 개념 가지고 운영되는 자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 룰을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2011년도에. 근데 난리가 났어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벤처로 갑니까? 왜 모험 투자를 합니까? 여유자금 다 상장시장에 넣어놓지 막 들어와요. 이게 들어오니까 회사들이 앉은 자리에서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8개 정도 일어나던 M&A가요 2021년도에 24개, 법 개정이 8월 달에 됐어요. 그 다음에 47개, 77개, 76개, 1000% 증가했어요. 벤처 자금은 씨가 말라가지고요 90%가 감소했어요. 10%. 그래서 벤처가 지난 5년 동안 거의 도산했어요. 주변에 벤처 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 들어보세요. 자금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건 산업진흥용 자금이에요. 풀뿌리 자금이에요. 기술 개발용이에요. 이것을 상장시장에 밀어넣어서 행동주의 펀드의 동조 세력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금융자본으로 국가의 경제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금융자본으로. 돈이 들어가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벤처로 들어가고 기술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게. 이걸 상장시장에 넣어버렸어요. M&A 하라고 M&A의 동조 세력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펀드가 연금은요 중요한 회사 순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관전용 사모펀드도요 중요한 회사 순으로 투자를 해요.
자동으로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0.9% 투자를 할 겁니다. 1% 넘어가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가 10개가 모이면 9%예요. 이수만 건 들어보셨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매스컴에 공개됐어요. 그렇지 않은 데들은 매스컴에 공개도 안 돼요. 오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 다 K-팝을 일으킨 회사이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세계적인 회사예요. 기관전용 상업펀드가 M&A 걸고요. 기관전용 상업펀드가 그 회사 사가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이수만 18.46%. 그 전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안 했어요. 단순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앉은 자리에서 9%가 날아가는 거죠. KB자산금융, 여기가 좀 이상합니다. 자산운용, 얘가 다 끼고 있어요. 5% 들어오죠? 이수만은 앉은 자리에서 14%가 날아간 거예요. 여기서 이창원이가 이 KKR 출신인데 이 친구가 좀 이상해요. 지금 이 친구가 전북은행을 현재 지금 장악한 것 같아요. 이거 다 조사 들어가야 돼요. 이 친구가 들어가가지고 3% 1%만 있으면 이제 감사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 다 파악한 다음에 거기는 내부 인력 딱 매수해가지고 카카오에 넘겨버렸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보세요. 최규옥 씨가 19.62%, 연금이 4%, KB자산 3.5%, 리자드 7.2%. 이 리자드가 저기예요. 그 존 리라고 있죠. 나는 그 친구 별로 아주 이 M&A 하는 친구들이 겉으로 보기에 스마트한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다 기관전용 상업펀드입니다. 기관전용 상업펀드가 들어가니까 앉은 자리에서 14.5%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애프리컷, 강성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거 하는 친구예요. 이것도 기관전용 상업펀드예요. 이름이 그렇잖아요. 이게 턱 들어오니까 최규옥 씨가 이거 전체를 기관전용 상업펀드가 치고, 기관전용 상업펀드 MBK 아시죠? MBK 파트너스. 김병주하고 유니슨하고 해가지고 댄스트리 만들어가지고 이거 사갔어요. 그리고 상장 폐지하고 지금 막 돈을 긁어 모으는 것 같아요. 기관전용 상업펀드가 치고 기관전용 상업펀드가 사가고, 자, 기관전용 상업펀드는 그 다음에 5년 있다가 이거 전주한테 돌려줘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MBK는 돈 많아가지고 막 돌릴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것도 다 조사해야 돼요. 원래 기관전용 상업펀드의 취지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려아연 쳤어요. MBK가 고려아연도 들어갔죠?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그 이름이 뭡니까? 거기가 그러죠. 야, 이거 엑시트 중국 펀드에 하는 것 아니냐? 기술 중국에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김병주가 그러는 거예요. 아, 투자 계약서 다 쓸게. 중국 펀드에 엑시트 안 한다고. 기관전용 상업펀드가 장악한 다음에 이게 상장사로 나오면, 상장시장으로 나오면 안 돼요. 주가가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다가 엑시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 펀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자금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코스피 상장 이유가 저는 그게 크다고 봐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까 제가 말 3대 재앙이 떨어졌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주식 가치가 올라가요? 지금 코스피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영국에 있는 연구기관이 조사해가지고 발표하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연구기관이 이런 발표도 안 해요. 데이터도 다 영국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좀 흥분해서도 용서하세요. 흥분해야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 가지고 대기업 우결권 행사하게 만들고 이대주주 되게 만들고 국가자본주의를 열어버린 거예요. 벤처자금, 나라 진흥시켜야 될 자금을 연금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상장시장에 밀어넣고, 엑시트는 중국 펀드에게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중국 펀드 얘기 조금 할게요. 김병수 판결문에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할 건데 연금하고 스테이시 코드하고 전자투표다. 그 다음에 정권 바뀌면은요, 저희가 경제 백서 각 현안별로요 정책 백서가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권 딱 잡으면 국민연금에 있는 그 수탁자 책임활동 그 친구들이 있어요. 이 9명이 다 하는데 다 교체시켜야 돼요.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정권 바뀌었는데 다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윤석열은 그랬잖아요. 그거 처리를 못했어요. 미리 준비가 안 돼서. 연금 가지고 나라를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핵심 인물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연금이 앞장서가지고 해외 전자투표 강요해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인가요? 삼성전자 해외 전자투표하고 있잖아요. 결정적인 상황 오면은요 해외에서 투표하고 들어옵니다.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지금은 하지 않아요. 정체 들통나니까. 다 일어났어요. 이번에 해외 전자투표가 이제 상법으로 올라갔어요. 상법으로 다 강제화됐어요. 저는 중국 자금 얘기를 제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그 강의 잘하는 사람이 장유화인가요? 장유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그 여자분, 제가 이제 저도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깜빡깜빡해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중국 경우에는요 달러를 개인 소유 못하게 돼 있어요. 기업도 소유 못하게 돼 있어요. 전부 국가가 소유해요. 그러면 순수출이 나오면 달러가 들어오죠. 달러가 이때 태환을 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저게 또 월급 줘야 되니까. 그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되는 겁니다. 맞죠? 제가 지금 중국 공산당의 비자금 규모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을 찍어서 주고 달러는 중국 정부가 갖는 거예요. 중국은요 1대1로 있기 전까지는 계속 외환보유고를 4조 달러씩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1대1로 이후에는 이게 3.2조로 떨어졌더라고요. 계속 이걸 유지해 줍니다. 자,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순수출을 보니까요 1년 평균 증가가 650조 원입니다. 650조 원씩 해마다 중국 정부에서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걸로 달러를 보유할 수도 있고 금을 보유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 보유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돈이 막 꽂히는 거예요. 그 법관들에게도 꽂힐 수 있어요. 법관들한테도 막 싸우고 있는데 통장에 50억이 들어와 있어요. 통장으로 하면 들통나니까 비트코인으로 50억이 들어와 있어요. 좀 판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그 정도의 규모의 자금이다. 650조 원 순수출이 해마다. 이게 2020년부터 2024년 5년 동안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2,500조죠? 650조. 이게 순수출로 중국 공산당 정부의 자금원이 되는 겁니다. 국유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공개가 잘 안 되는데요.
시진핑이 그 3차 연임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자랑을 하느라고 자랑하면서 이것이 나왔어요, 자료가. 그러면서 이 자료를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때부터 트럼프가 중국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게 2018년도입니다. 이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중국에는 중앙국유기업이 있고요, 지방국유기업이 있어요. 중앙국유기업은 한 96개 정도 됩니다. 여기 자회사가 13,000개입니다. 지방국유기업이 한 26,000개 됩니다. 지방국유기업은 거의 뭐 자치적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러나 중앙국유기업은요, 국자위에서 다 관리합니다. 국가자산 관리 감독위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자위에서 다 관리합니다. 이런 데는 튼튼한 회사들이에요. 여기서 그 당시에 발표한 게 해마다 540조 원이었습니다. 여기 5년치 이익만 누적해도 2,700조 원입니다. 5년치만 해도. 이 자금하고 아까 그 자금하고. 이게 현지 법인이 1대1로 하면서 그때 제가 본 데이터로는 한 1,300개 됐습니다. 이런 데를 통해서 너희 여유 자금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좀 가지고 있어. 이 한마디 하면 됩니다. 보통 예금하는 것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 주주명부를 보면은요, 이것도 이제 공개된 것은 아닌데 듣는 얘기예요. 무슨 놈의 펀드가 그렇게 많은지. 삼성전자 50% 이상입니다, 해외 주주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미국이 지켜주고 국가가 지켜주는 것이고 국민이 지켜주는 것이지, 저 전자투표 하면은 뭐 언제든 대한민국의 교사가 아닐 수 있다. 중국의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에다가 해외 전자투표를 열은 거예요. 해외 전자투표를. 공산당이 이러한 자금으로 초환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 전자투표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위배가 됩니다. 자본시장법 147조를 보면요, 그 공식 규정인데요, 5%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는 주총 우결권 행사하려면 사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중국 펀드는요, 전부 공산당 자금입니다. 공산당이 주인이에요. 국유기업은 70% 이상이 다 공산당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금에 대해서는 5% 이상 넘잖아요. 사전신고 다 해야 돼요. 근데 현재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3, 4년, 4, 5년 전 되는 것 같아요. 청경련 상무를 만났습니다. 해외 전자투표는 이거 위험하다. 법률적으로도 이게 지금 커버가 안 돼 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별로 심각한 문제도 아닙니다. 주주 평등권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발표는 다 끝났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저쪽 좌파들에서는 이게 자신들의 일자리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 집중을 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치권에서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알려져야 되고, 또 대기업에서는 연금 의결권 행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헌법소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 발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